안녕하세요. 사연부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실수는 그 무게가 너무 커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기도 하지요. 오늘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며 순간의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아들과 그 아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킨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험한 길 위에서도 놓지 않았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 그 속에 담긴 진심과 용서의 무게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나는 요즘도 매일 아침 집 앞 산책길을 걷는다. 아내와 함께 세상 참 오래도 살았고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들 녀석 때문에 치렀던 지난 몇 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지독한 계절이었다. 나는 김상구, 올해 65, 경남 진주에서 평생 타일 붙이고 시멘트 바르며 두 손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내와 단둘이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겨우 집 한 채 마련해 아들 대학 보내놓고는 그걸로 인생 다 한 줄 알았더랬다. 우리 아들, 기호는 원래 착한 놈이었다. 군대도 무난히 다녀왔고 대학 졸업 후엔 서울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했다. 뭐 그 직업이 그리 반가운 건 아니었지만 요즘 시대에 취직도 힘들다 하니 차 파는 일이라도 성실히 하면 되지 싶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았다. 처음 몇 달은 전화 올 때마다 아빠, 차 한 대 팔았어요. 하며 좋아하던 녀석이었다. 목소리에 힘도 있었고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했다.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하더니 겨우 연락이 닿으면 피곤해요. 요즘 바빠요라며 통화를 끊기 일쑤였다. 그러다 어느 날 기호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서울에서 잠깐 같이 살던 친구가 사기를 쳤다며 자신도 그 일에 엮였다고 했다. 그 친구가 가짜 성능 점검서를 만들어 좋은 차인 척 속이고 그걸 기호가 팔았다는 거였다. 물론 기호 말로는 자기도 몰랐다고 했다. 그냥 회사에서 주는 서류라 믿고 팔았다는 거다. 믿었다. 처음엔 그 말을 우리 기호가 그럴 애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 어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자마자 욕설이 터져 나왔다. 김기호 아버지 맞냐? 내 아들이 나한테 폐차 직전 차를 새 차라고 팔았다고. 이게 사기지 뭐야? 나는 얼떨떨했다. 상대방은 돈을 돌려달라며 고함을 질렀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졌다. 그때부터였다. 하나둘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게. 아내는 처음엔 말도 못 꺼냈다. 기호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부엌에서 밥을 하다 말고 그럴 리가 없어. 우리 기호가라며 울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이 드러났다. 기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서류 위조도 침수차를 속여 판 것도 다 알고 있었다. 친구와 짜고 중고차를 팔며 몇백, 몇천을 벌어들인 것이다. 피해자는 10명도 넘었고 금액은 억대에 가까웠다. 나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다. 아내는 기호에게 전화를 걸어가며 울었고 기호는 처벌받겠다고 했다. 결국 경찰에 자수했고 구속까지는 면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거였다. 가진 돈 다 털어도 모자라 집 담보로 대출을 받고 친척들한테도 손을 벌렸다. 창피했다. 미안했고 부끄러웠다. 사람들은 뻔한 눈으로 우리를 봤다. 동네에서 아들 얘기만 나와도 수근거림이 들렸다. 그 집 아들 사기 쳤대더라. 부모는 뭐 했길래 그 모양이래? 그 시선이 아내에게는 너무도 가혹했다. 시장에 가면 일부러 모르는 척 외면하는 이웃도 있었다. 아내는 끝내 시장을 끊고 말았다. 그리고 집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날 보지도 않았다. 기호는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과자가 된 것이다. 그날 법원 앞에서 기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빠,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나는 그 녀석의 등을 토닥이지 못했다. 그러고도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 순간엔 그냥 허탈했다.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우리 집이. 그렇게까지 밀려온 현실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재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기호의 방 앞에서 가만히 섰다.
그러더니 그 방 안으로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말없이. 나는 거실에서 그걸 지켜봤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렇게 우리는 망가진 아들을 가운데 두고 멈춰버린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바로 그날부터였다. 기호가 경찰서에 자수하고 나서야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아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건의 실체는 생각보다 더 지저분했고 기호가 손댄 일은 단순한 친구 따라 잘못된 일 정도가 아니었다. 처음엔 진짜 몰랐다고 했다. 회사에서 주는 서류니까 그냥 믿었고 중고차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몇 번 이상하다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한다. 너무 싸게 들어온 차, 어디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도 문제없음으로 표시된 점검표. 그때 내가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냥 입 다물었어. 실적 올려야 하니까. 기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그렇게 말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그는 점점 감각이 무뎌졌다고 했다. 침수차에 향수 뿌리고 매트를 새 걸로 갈아 끼우면 겉보기에 멀쩡해 보였다. 엔진 소리만 괜찮으면 어차피 모른다는 거다. 딜러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기호도 그렇게 믿었다. 처음 한두 번은 진짜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게 돈이 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처음 50만 원, 100만 원 던져주던 친구가 점점 더 큰 돈을 맡겼다. 형, 이건 대포차인데 사고 안 나게만 잘 팔면 1,000 벌 수 있어요. 기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다. 그게 사기의 시작이었다. 중고차 매장은 지하 주차장이었다. 외지에서 온 손님이 많았다. 회사 차를 팔러 왔다고 속이고 계약서에 이름을 빼고 입금도 다른 통장으로 유도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50대, 60대의 지방 거주자들이었다.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었다. 기호는 겉만 번지르르한 중형차를 1,500에 팔아놓고 실제론 폐차 직전에 사고 차량을 판 거였다. 어떤 사람은 차를 받아 며칠 타지도 못하고 브레이크가 나가 사고가 날 뻔했다고 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울었다. 아내는 그 피해자들 중 한 명의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도 못하고 숨만 쉬었다. 저희 애가 첫 차 산다고 몇 달을 알바해서 돈 모은 거였어요. 그 돈 다 날리고 애가 지금 방에서 안 나와요. 우리는 그때부터 모든 통장과 서류를 꺼냈다.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계산을 했다. 처음엔 3천만 원쯤이면 되겠지 했다. 그런데 기호가 판매한 차량만 38대였다. 그중 침수차, 사고차, 위조 서류 포함된 차량이 14대. 피해자 대부분이 환불을 원했다.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도 있었고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다. 그 금액을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 넘었다. 우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내가 그동안 해온 일에 퇴직금까지 당겨서 끌어모았다. 그래도 5천만 원이 비었다. 남은 건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는 일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내는 더했다. 기호는 매일 피해자 한 명씩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나섰지만 반은 만나주지 않았다. 내 사과 따위 필요 없어. 돈이나 내놔. 어떤 이는 주먹을 날렸고 어떤 이는 길에서 소리 질렀다. 기호는 코피를 흘리며 집에 들어왔고 아내는 그런 기호를 껴안지도 못한 채 욕실로 밀어 넣었다. 씻어. 냄새나. 그 말이 끝이었다. 우리 집엔 어느새 따로 밥을 먹는 문화가 생겼다. 기호는 방에서 컵라면을 먹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비웠다. 나는 주방 옆 작은 방에 앉아 국물만 훌훌 마셨다. 말이 없어졌다. 온 집안이 말라붙은 나무 같았다. 그 무렵 동네 교회 장로가 찾아왔다. 평소 아내가 다니던 교회였다. 장로는 조용히 앉더니 기호를 데리고 교회 청소 봉사를 시켜보자 했다. 사람들 눈에라도 띄게 하자는 거였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이 동네에서 더는 창피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도 이제 안 나갈 거예요. 그날 이후 아내는 성경책도 보지 않았다. 방 한 구석에 던져진 성경 위엔 먼지가 쌓였다. 기호는 조용히 일어나 그 먼지를 털고 그날부터 청소 일을 시작했다. 교회 말고 진주역 근처 상가 주차장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새벽 4시에 나가 9시까지 쓰레기를 주웠다. 누가 시킨 것도 도와준 것도 아니었다. 아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해 겨울, 기호는 두 번째 민사 소송에 졌다. 상대방은 차갑 전액 환불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까지 청구했다. 총 금액은 1,800만 원. 우리는 더 이상 돈이 없었다. 나는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다.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 없던 사람에게. 형은 잠깐 정적을 두더니 그래, 얼마면 되는데 하고 말했다. 그때 나는 평생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내가 전화를 끊고 울었다. 소리도 못 내고 숨죽여 울었다. 기호는 그 돈을 받은 날 멍하니 입을 열지 못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받아들고 은행으로 갔다. 그날 밤 가족 셋은 처음으로 한 상에 둘러앉았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기호가 반찬 하나를 나에게 건넸다. 아빠, 이거 드세요. 나는 그 반찬을 받아 입에 넣었다. 그리고 한참을 씹었다. 그제야 뭔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우리 집에는 아직 남아있는 진흙이 많았다. 그 진흙은 조금 더 깊고 질척거렸다. 사건이 일어난 지 반년이 지나고 있었다. 기호는 여전히 이른 새벽 주차장 청소를 했고 낮에는 세차 아르바이트를 다녔다. 저녁이면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자격증 강의를 들었다. 자동차 정비 기사 자격증을 따겠다는 거였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걸 기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는 쉬지 않았다. 기회가 다시 온다면 이번엔 진짜 바르게 살고 싶어요. 기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족은 아직 갈라져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기호가 뭐라도 하겠다며 이것저것 하는 걸 알면서도 직접적인 대화는 피했다. 밥 먹었냐? 그 한마디도 참아낸 채 냉장고에 반찬만 채워놓았다. 아침에 그 아이의 방 앞에 조용히 음식을 두고 오는 게 전부였다. 기호는 그걸 먹으며 공부했고 일을 나갔다. 나 역시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저 아내와 기호 사이에서 이리저리 눈치만 보며 하루를 버텼다. 그 와중에 동네에서 일이 터졌다. 내가 예전에 일하던 공사 현장 후배 중 한 놈이 술자리에서 기호 얘기를 꺼낸 거였다. 창구 형네 아들 사기쳤다면서요? 진주에선 다 아는 얘기예요. 그게 누굴 통해 들려왔는지 어느 날 갑자기 어깨 너머로 스쳐 지나가듯 들려왔다. 그리고는 점점 퍼지기 시작했다. 아파트 관리소에도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는 우리 집 문고리에 치약을 바르고 갔고 누군가는 현관 앞에 쓰레기를 두고 갔다. 그걸 본 아내는 그날 처음으로 욕을 뱉었다. 왜 우리까지 이래야 돼? 아내는 울면서 걸레를 들었고 기호는 말없이 청소기를 들고 현관으로 나왔다. 나는 그 순간 마음이 뭉개지는 줄 알았다. 사람들은 기호만 욕한 게 아니었다. 우리를, 부모를 함께 욕했다. 자식 교육 잘못한 죄. 참 가혹한 말이었다. 기호는 그 말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방 문에 종이를 하나 붙였다. 나 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려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 종이를 떼지도 못하고 계속 바라보았다. 하루, 이틀, 사흘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장로가 다시 찾아왔다. 김 집사, 이번엔 내가 좀 고집 부릴게. 이 동네엔 이제 안 나오고 싶어도 나가는 수밖에 없어. 너희끼리만 끙끙 앓으면 더 망가져. 그 말이 맞았다. 숨어 살아봐야 벽만 더 두꺼워질 뿐이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진주 외곽으로 나갔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읍내 시장 골목. 그곳에 작은 포장마차 하나를 냈다. 내가 국수면을 뽑고 아내가 국물을 끓였다. 기호는 저녁마다 출근해 설거지를 했다. 장사는 처음엔 안 됐다. 기호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둘은 어쩐지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 사람 두 사람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기 국물 진하네. 면발이 살아있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씩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민사소송은 끝났지만 형사합의가 덜 끝난 건이 남아 있었다. 피해자 한 명이 갑자기 합의를 파기했다. 이유는 몰랐다.
합의금도 다 지불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 피해자는 재판에 기호를 증인으로 다시 부르겠다고 했다. 나는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갔다.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 역시 딸을 키우는 아버지였다. 내 딸이 차 사고 나서 병원에 일주일을 누웠어요. 아저씨라면 그게 그냥 돈으로 해결되는 일입니까? 그는 책상을 내리쳤고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 아들 잘못입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남자는 조용히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리고 한참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차라리 그냥 벌 받아요. 그게 당신 아들한테도 약이 될 겁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기호에게 얘기했다. 너 다시 법정 나가야 할 것 같다. 기호는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그렇게 만든 일이니까요. 더 도망치지 않을게요. 재판은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기호는 담담했다. 오히려 이번엔 괜찮다고 했다. 이번엔 가도 돼요. 가서 제 죗값 다 받고 올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날 밤 기호 방 앞에서 나는 또 울음을 들었다. 아내는 울면서 기호에게 말했다. 다시 돌아올 거지? 기호는 짧게 대답했다. 엄마, 내가 지금은 쓰레기지만 꼭 다시 사람 될게요. 그 말에 아내는 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나는 방에서 그걸 지켜보며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죄책감과 함께 터지는 울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울고 있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기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발로 재판장으로 향했고 우리는 그를 따라 걸었다. 무겁고 더디지만 그 발걸음에는 분명히 사람이 되고 싶은 한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재판날 하늘은 유난히도 잿빛이었다. 바람도 세고 겨울 끝자락에 차가운 습기가 온몸에 들러붙었다. 나는 무심히 기호 옷깃을 여며주었다. 검은색 정장 자락이 말라서 바삭했다. 기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그날도 끝내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입구까지 따라왔다가 차라리 밖에서 기다릴게 한마디만 남기고 건물 옆 벤치에 앉았다. 나는 아들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가니 검사가 서 있고 판사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기호는 피고인석에 섰다. 그 자리는 누가 봐도 죄인의 자리였다.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기호는 진심을 다해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눈물은 없었지만 목소리에 맺힌 떨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변호사는 기호의 반성과 근로 노력, 그리고 부모의 피해 회복 지원을 언급했다. 판사는 기호를 지켜보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 피고인은 분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여준 태도는 전형적인 피해자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했고 진심 어린 사과를 위해 반복적으로 시도해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 순간 기호는 무릎이 풀린 듯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 짧은 순간 내 손에 닿은 그 아이의 팔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법정을 나왔을 때 아내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우리를 보자마자 일어섰고 입을 때려다가 그만두고는 그냥 기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아무 말 없었다. 그러나 그 손길 하나에 기호는 울었다. 아이처럼 엉엉 울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 진짜 다시 살아볼게요. 정말이에요. 아내는 말없이 그의 머리를 감쌌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셋이서 밖에서 밥을 먹었다. 진주 시내의 허름한 칼국수집, 오래된 나무의자와 금이 간 그릇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아내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기호 앞에 놔줬다. 기호는 아무 말 없이 국물을 들이켰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아빠,
나 정비공 배울 수 있는 학원 등록했어요. 매일 밤에 수업 듣고 낮엔 일할 거예요. 아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봤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라. 이번엔 제대로 살아보자. 이후 기호는 학원과 일을 병행했다. 아침 5시에 나가 저녁 9시에 들어오는 생활이 이어졌다. 몸은 갈수록 말라갔고 손엔 갈라진 굳은 살이 생겼다. 어느 날은 손톱 밑이 벗겨질 정도로 심하게 일하고 들어와 거실에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다. 아내는 그런 그에게 아무 말 없이 파스 하나 꺼내 붙여주었다. 그 파스를 붙이며 그녀는 처음으로 기호의 손을 꼭 잡았다. 기호야, 너 아직 젊어. 다 다시 할 수 있어. 엄마가 미안하다. 처음부터 널 그렇게 몰아붙이기만 해서. 기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이렇게 붙잡아줘서 고마워. 그 대화 이후 우리 집엔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다. 주방에선 다시 국 끓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식탁 위엔 삼시세끼 따뜻한 밥이 놓였다. 나는 작은 식자재 도매 일을 다시 시작했고 아내는 국수집 일을 다시 손봤다. 기호는 매일 2~3시간씩 정비 기술을 익히며 학원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어느 날 강사가 그랬단다. 기호 씨, 예전에도 정비했었어요? 손이 빠르네요. 기호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는 우리가 몇 년 만에 처음 본 웃음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고 친척들 중 일부는 아직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누군가는 용서란 단어를 쉽게 입에 담지만 진짜로 마음을 여는 데엔 시간이 걸린다. 우리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했고 더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하루는 기호가 말했다. 아빠, 엄마 나 진짜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어. 내 이름 불릴 때 고개 숙이지 않게. 그게 내 목표예요. 나는 그의 말에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래. 기호야, 너는 다시 사람 될 수 있어. 아니, 넌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어. 이제 우리 가족의 봄이 오고 있었다. 아직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먼 곳에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기호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다. 죄책감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한 남자의 눈빛. 그건 분명 다시 태어난 사람의 눈빛이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집 앞 벚나무에는 연분홍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아내는 작은 화분 하나를 베란다에 두었다. 기호는 여전히 바빴지만 어느 날은 우리와 함께 산책도 하고 어느 날은 시장에 따라 나서기도 했다.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우리 집엔 이제 평범한 일상이 깃들기 시작했다. 사람들 눈길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우리는 이제 그 시선에 무너지지 않았다. 기호의 뒷모습이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자주 머물렀다. 그러던 중 기호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학원에서 만난 정비소 사장이 인턴으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일은 힘들어. 근데 너처럼 성실한 애 요즘 잘 없어. 뭐 하나라도 배워가면 좋지. 기호는 고민하지 않았다. 네.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장은 활짝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너한텐 기회가 필요하겠지. 나도 한 번은 바다까지 갔던 사람이야. 기호는 다음 날부터 새벽 6시에 나가 밤 8시에 돌아왔다. 정비소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엔진 오일에 절고 손톱 밑에 때가 낄 만큼 매일 기름과 쇳가루에 뒤범벅이 됐다. 하지만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다. 사장은 어느 날 나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기호 진짜 근성 있어요. 눈빛이 달라요. 제 아들보다 낫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기호는 정비소의 막내가 되었다.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기호가 치른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기호는 그 결과지를 들고 집에 와서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이제 자격증 있는 정비사예요. 아내는 순간 굳어있다가 곧장 달려가 기호를 껴안았다. 그동안 단단히 묶여있던 매듭이 그 순간 스르륵 풀려버린 것만 같았다.
나도 옆에서 기호의 등을 두드렸다. 고생했다. 기호야, 진짜 고생했다. 그날 밤, 우리는 포장마차 국수집을 닫고 외식을 했다. 소고기 집에서 삼겹살을 시켜 먹었다. 고기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식사는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맛이었다. 기호는 말없이 고기를 구우며 우리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 나 지금도 부끄러워요. 근데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내가 망쳐놓은 인생이지만 다시 채워가면 언젠가는 저도 당당해질 수 있겠죠? 아내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채워가면 되지. 우리가 같이 채워갈 거야. 하지만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다. 아직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가 한 명 있었다. 합의도 하지 않고 연락도 끊긴 채 몇 년째 모습을 감췄던 사람이었다. 기호는 직접 그 사람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어렵게 정보를 수소문해 서울 변두리의 한 새방을 알아냈고 우리는 함께 올라갔다. 낡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기호가 벨을 눌렀다. 조용한 발소리 뒤에 문이 열렸다. 눈 밑이 퀭한 중년 남성이 얼굴을 내밀었다. 기호는 그 앞에서 머리를 깊이 숙였다. 선생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기호를 바라보다 문을 반쯤 닫으려 했다. 나는 나서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기호는 그대로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 잘못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돈도 시간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받고 싶습니다. 살면서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반쯤 열어두었다. 기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2시간 넘게 문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때 남자가 문을 완전히 열고 말했다. 추운데 들어와. 얘기나 하고 가자. 기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집 작은 탁자 앞에 앉아 뜨거운 물에 라면을 먹었다. 그 남자는 말없이 라면을 내밀며 기호에게 말했다.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근데 너 진심으로 온 것 같네. 용서하진 못하겠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호는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억울함도 후회도 아닌 눈물이었다.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마음의 눈물이었다. 아내는 집에 도착한 기호를 껴안았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기호야. 나는 옆에서 불을 켜고 오랜만에 따뜻한 술 한 잔을 꺼냈다. 잔을 기호 앞에 내밀며 말했다. 자, 이건 축하주다. 정비공 김기호. 첫걸음에 건배하자. 기호는 웃었다. 네, 오늘은 그냥 아들로 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우리 가족 셋은 웃었다. 길고도 험한 겨울이 지나고 있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껴안을 수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기호가 정비소에 취직한 지 2달이 지나고 점점 손에 익은 일이 늘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정비소 사장 박 씨가 퇴근 무렵 기호를 따로 불렀다. 기호야, 너 혹시 이름이 김기호 맞지? 서울 오음의 매단지에서 일했었다고 했지. 기호는 순간 멈칫했다. 그 이름, 그 시절을 다시 꺼내는 건 꺼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했다. 네, 거기서 일한 적 있습니다. 그땐 제가 많이 어렸고 철이 없었습니다. 사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끝을 흐렸다. 그래. 그때 내가 사기쳤다는 얘기 나도 들었지. 근데 말이다. 그거 다 내 탓만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 기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 사장은 천천히 자신의 사무실 서랍을 열더니 한 통의 편지와 몇 장의 복사된 서류를 꺼냈다. 이거 최근에 내 지인이 보낸 자료야. 중고차 업계 오래 있었던 사람이 보내준 건데 너네 매매단지 사장 있지? 박철수라고? 기호는 그 이름에 숨을 들이켰다. 그 자는 기호가 처음 취업했던 매장의 대표였고 당시엔 자신에게 형처럼 굴며 믿음을 줬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건이 터졌을 땐 가장 먼저 자취를 감춘 사람이기도 했다. 이 박철수라는 놈이 내가 팔았던 문제 차량들 대부분을 직접 들여오고
서류 조작도 지시했더라. 심지어 너한테 이건 법적으로 괜찮다며 사기치는 방법을 가르쳤다더군. 기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박철수가 사무장 명의로 차를 들여와 기호에게 판매를 지시했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외에도 이미 전과가 있는 매입 담당자와의 수상한 거래, 내역, 명의자 변경 없이 차량을 이리저리 돌린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넌 그냥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물론 내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놈은 아직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더군. 기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간 자신이 벌인 일이 너무나 명백한 죄라고 생각해왔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더 큰 범죄를 주도한 이가 있었고 그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아버지, 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는 당황했지만 기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조심스레 물었다. 기호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건지 말해봐라. 기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사장이 나 하나 앞세워 다 뒤집어 씌우고 도망간 거잖아요. 나 벌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도 누구한테 사기칠지도 몰라요. 그냥 못 넘기겠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기호가 이제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걸 그 순간 실감했다. 분노보다 정의감이 앞섰고 후회보다 책임감이 컸다. 나는 아내와 상의해 지인 중 하나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서울로 향했다. 자료를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기호는 직접 조사에 응했다. 증언이 시작되자 박철수의 이름은 중고차 업계 여러 경로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자 중 몇몇은 그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고 당시 차량 계약서에 박철수 사장의 이름이 매매인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수사의 속도가 붙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호는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기호 씨, 수사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점 인정돼서 과거 건 중 일부는 정식 재심 검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철수는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언론 기사에 그의 이름이 실렸고 한때 기호를 욕하던 몇몇 피해자들조차도 연락을 해왔다. 기호 씨,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외식을 했다. 이번엔 조금 더 밝은 장소에서 동네에서 조금 벗어난 식당이었지만 웃음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기호는 스스로 고기를 구우며 우리에게 물었다. 이제 저 좀 괜찮은 사람 같지 않아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넌 지금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아들이다. 나는 잔을 들었다. 우리 집의 사기꾼. 이제는 정의 실현가로 진급한 걸 축하한다. 셋이서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긴 시간이었다.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후회로 가득 찼던 시간이. 하지만 그 시간 끝에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 성장해 있었다. 기호는 이제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고 출근한다. 손에 기름때는 여전하지만 얼굴엔 당당함이 묻어난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집 아들. 예전엔 말도 못 꺼냈는데 요즘 진짜 대견하더라. 이런 말들이 어색하지 않은 날이 왔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왔다. 집 앞 감나무에 푸릇한 잎이 무성하게 피었고 베란다의 화분은 어느새 잎을 2번 갈아입었다. 기호는 여전히 정비소에서 일했다. 땀이 줄줄 흐르는 한여름의 오후에도 그는 작업복을 입고 자동차 밑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냈다. 처음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를 정비사 김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정비소 사장은 어느 날 기호에게 정식 직원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제 너 알바 아니야. 우리 정비소 정직원으로 가자. 그날 기호는 회사 앞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그 계약서를 꺼내보았다. 누군가는 별것 아닌 한 장의 종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기호에겐 그보다 더 무거운 증거는 없었다. 자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세상의 인정.
우리는 어느새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삶을 살고 있었다. 아내는 국수집을 다시 열었고 나는 동네 장에 나가며 살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어느새 부드러워졌고 때로는 기호 아버지, 요즘 그 아들 진짜 착실하던데요? 라는 말도 들려왔다. 그럴 때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착실하긴요. 겨우 사람 됐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고맙다. 기호야, 너 아니었으면 우리도 무너졌을 거야. 어느 날 기호가 말했다. 아빠, 나 얼마만큼 살아야 예전 죗값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질문에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기호야, 그건 너한테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거다. 내가 바르게 사는 하루하루가 곧 갚는 날들이야.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조용히 옆에서 그의 손등을 감쌌다. 우린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내가 사람답게만 살아도 그게 벌써 충분해. 가을이 왔고 기호는 어느 날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엄마, 아빠, 이건 제가 모은 월급이에요. 조금씩 모았어요. 은행 통장 만들었는데 엄마 앞으로 해놨어요.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봉투를 품에 꼭 안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기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하고 있다. 기호야, 내가 내 아들이라서 참 고맙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겪은 치욕, 눈물, 외면과 불신은 여전히 가슴속 어딘가에 남아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꽃도 피운다. 기호의 손끝에서 뿌려진 진심, 노력, 반성과 책임감이 뿌리가 되어 우리 가족은 새로운 숲을 만들어냈다.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는다. 하루를 감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며 산다. 나는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뜬다. 아내는 조용히 부엌 불을 켜고 기호는 묵묵히 작업복을 챙겨 입는다. 그 평범한 아침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기호는 진심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 오늘도 땀을 흘린다. 나도, 아내도 그와 함께 걷는다. 그 길의 끝이 어디일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 우리는 서로의 등을 바라보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끔 기호는 묻는다. 아빠,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난 걸까요? 나는 대답한다. 아니다. 기호야, 넌 새로 태어난 게 아니라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거야. 그리고 그걸 위해 우리는 모두가 함께 울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주저앉지만 어떤 사람은 무릎 꿇은 채 다시 걸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그런 사람이 있기에 또 그런 가족이 있기에 인생이란 길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걸 말해줍니다. 사기를 친 아들을 감싸 안은 부모, 그리고 그 품 안에서 다시 일어난 아들. 이들이 만든 기적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당신도 나도 언젠가 잘못했을 그날로부터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삶은 다시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니까요. 사연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